지난 이야기, 프랑스의 대표 문화 살롱, 살롱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에 대해 다뤘다. 고대 그리스 아스파시아가 만들고 이탈리아로 이어졌으며 랑부에가 프랑스로 가져와 번성하였다. 여성, 특히 귀부인들이 주체가 되었고 자신의 저택을 개조했으며 세계 각지의 예술품으로 살롱을 꾸몄다. 기본적으로 살롱은 수다에서 출발했다. 가벼운 대화 속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대화 속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말은 곧 글로 이어졌다. 새로운 형태의 사랑을 예찬하고 로망을 문학화하는 것, 뜻밖에도 이 모든 과정이 마담과 참석자들이 주고받은 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편지는 서간문학이라는 하나의 문학을 발전시켰고 살롱에 꽃피운 문학 속에서 수많은 작가들이 등장했다. 이 작가들은 리슐리에가 만든 사조직 아카데미 프랑세즈와 연관이 깊었는데 과연 이들은 프랑스 역사에 어떤 족적을 남겼을까? 17세기 프랑스에서 가장 핫했던 마담이 랑부에라면 18세기는 조프랭과 퐁파두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데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보죠. 첫째, 이 둘은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여성입니다. 당시 프랑스는 루이 14세의 사망으로 절대 왕정 또한 저물고 있었어요. 그동안 왕의 위세에 눌려 있었던 귀족들은 어린 왕이 등극했다는 소식에 환호했죠. 그들은 너도나도 베르사유 궁전을 떠나 자신만의 궁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커서도 유약한 성정을 버리지 못한 루이 15세는 왕으로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지 못했고 잦은 전쟁과 사치로 국가지정을 파탄냈으며 이로 인해 앙시앙 레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무능한 왕과 권력 유지에 급급한 귀족, 그리고 국가체제의 모순이 백성들로 하여금 혁명의 단초를 제공했어요. 무엇보다 혁명의 뿌리가 된 계몽주의 사상을 논의했던 장소가 바로 두 마담의 살롱이었죠. 둘째, 둘 다 부르주아 출신입니다. 부르주아 집안임에도 일반적인 귀족 자제급 이상의 교육을 받았죠. 또 둘 다 기본적으로 교양에 대한 갈망이 넘쳤고 웬만한 귀족들보다 박학다식했으며 엘리트 계층만의 특권의식이 없었어요. 덕분에 계몽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는데 어떠한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이 사상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앞장섰죠. 셋째, 둘의 롤모델이 같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살롱은 마담 혼자서 이끌어가는 사교 모임이에요. 즉, 마담이 죽으면 살롱도 같이 없어지죠. 그렇게 마담이 되고 싶은 많은 여성들이 인기 있는 살롱들을 돌아다녔고 그들의 노하우를 어깨너머로 배웠으며 자신만의 살롱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둘은 텐생 남작 부인의 살롱을 자주 방문했는데요. 그녀는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된 저작 백과전서를 쓴 달랑베르의 어머니였죠.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계몽주의자들과 연을 맺게 된 것도 그녀의 살롱 덕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계몽주의를 알리는 방식이었어요. 조프랭은 마담으로서 자신의 살롱을 통해 계몽주의를 육성했다면 퐁파두르는 메트레 상티트로서 국가 권력을 통해 계몽주의를 설파했죠. 쉽게 말해 계몽주의를 일종의 제품으로 비유하자면 조프랭이 제조, 퐁파두르가 유통을 담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롱을 운영하는 기술적 측면은 조프랭이 더 뛰어났으나 사회적 영향력은 퐁파두르가 압도적이었어요. 조프랭,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교양에 목이 말랐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길러졌어요. 부족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충분한 것도 아니었죠. 대부분 이럴 경우 자신의 팔자에 대한 신세 한탄을 늘여놓고 말 텐데요. 그녀는 남달랐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기회를 스스로 창출하고자 했죠. 14살에 중년의 돈 많은 호라비를 만나 신분 상승을 꾀하는 방식으로 말이에요. 35살의 나이차, 지금으로 따지면 대화가 될까 싶지만 남편은 그녀의 당찬 모습에 반했던 것일까요? 도리어 그녀의 꿈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20년이 넘도록 다른 부인들의 살롱을 드나들었고 그곳에서 수많은 시식인들을 만났으며 특히 텐생의 살롱을 자주 방문하여 노하우를 익혔죠. 그리고 1749년 마침내 남편의 도움으로 생토노레 거리에 자신만의 살롱을 열어요. 비록 같은 해에 남편은 노령으로 사망하고 말았지만 그는 그녀가 살롱을 운영하는 동안 뒤에서 묵묵히 앉아있다가 끝나면 문을 닫아주는 역할을 했으며 그까지 외조를 했다고 합니다. 랑부에와 그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랑부에는 대화하는 법을 체계화했다면 그녀는 모임 자체를 체계화했어요. 기존에는 살롱을 심야에 열었다면 그녀는 저녁 식사부터 시작해 오후 내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했죠. 또 월요일은 예술가의 날로 지정해 이때까지만 해도 환쟁이라 차별받던 화가들을 보호했습니다. 수요일은 문인과 철학자의 날로 정했는데요. 이전까지의 살롱은 프랑스 문학 발전에 초점을 맞춰왔죠.
그녀는 지식인들이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사상을 논의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존중하는 공동체, 문자공화국이라는 개념을 자신의 살롱에 도입했어요. 덕분에 프랭클린과 예카테리나 2세, 그리고 스타니슬라우스 2세 등 타국의 거물들과도 연을 맺을 수 있었고 달랑벨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으며 그녀의 살롱은 현재까지도 대표적인 계몽주의 발상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퐁파두르. 어린 시절 그녀는 금융업자인 아버지 덕분에 부유하게 자랐어요. 아버지의 교육관에 따라 수많은 교육을 받았고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그중 음악과 미술 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죠. 빼어난 외모와 재치까지 갖춰 많은 이들이 그녀를 선망의 대상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유일한 오점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출신이었죠. 친아버지로 알려진 남자는 사실 새아버지였고 진짜 아버지는 횡령죄로 추방당했으며 어머니는 코르티잔이었어요. 그야말로 개족보가 따로 없었죠. 그 때문일까요?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메트르상 티트를 꿈꿨습니다. 1741년 비록 아버지의 강압에 못 이겨 그의 사촌과 결혼했음에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3년 뒤엔 1744년 둘 사이의 아이가 태어난 바로 그 해 기어코 루이 15세의 애첩이 되었죠. 그 정도로 그녀는 정말 야망이 넘쳤어요. 이전까지 부르주아 출신이 메트르상 티트가 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걸 그녀가 해냈죠. 그리고 그녀는 임신성 질병에 걸려 왕의 성생활에 책임지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왕의 총애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왕비와도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이어갔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는 그녀가 그만큼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도 있지만 반대로 왕과 왕비 모두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루이 15세는 자신의 집권 기간 동안 국정 운영 전반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고 마리아 역시 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하고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덕분에 그녀가 프랑스 대혁명을 앞당기는 업적을 남길 수 있었죠. 퐁파두르는 굉장히 이중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대왕정과 계몽주의를 동시에 빛냈어요. 앞서 밝힌 대로 당시 프랑스는 귀족들이 베르사유 궁전을 벗어나 자신의 욕망을 표출했죠. 미술사에서는 이 두 왕의 시기를 구분해서 부릅니다. 루이 14세 시기를 바로크, 루이 15세를 로코코라고요. 이 두 양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건축물에서 찾아볼 수 있죠. 바로크는 기본적으로 절대왕정의 권위를 드러내는 데 의의를 두었습니다. 크고 화려하게 지어 상대를 위축시키고자 했죠. 하지만 로코코는 왕이 아닌 귀족을 중심으로 탄생했기에 부드러움과 섬세함을 강조했어요. 특히 자연과 어우러지는 실내 장식에 관심을 가졌고 시누아즐이나 튀르크리가 유행했죠. 유행에 민감했던 그녀는 스스로 로코코의 트렌드 세터가 되고자 했습니다. 단정한 가발과 파스텔 톤의 꽃무늬 드레스, 그리고 세련된 머리 장식은 보석 하나 두르지 않는 그녀를 우아하게 했고 유럽의 많은 귀족 여성들이 그녀를 따라하게 했으며 퐁파두르 스타일이라 명명되어 현재까지도 프랑스를 대표하는 스타일이 되었어요. 그녀의 로코코에 대한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유럽 최고의 도자기 브랜드 세브르도 그녀의 손에 탄생했죠. 정리하자면 로코코는 절대왕정에 대한 반발 심리로 탄생했으나 그녀가 자신만의 스타일로 승화했고 오히려 프랑스의 공식 예술 양식으로 자리 잡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절대왕정을 좀 더 매력적이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퐁파두르가 계몽주의자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계몽주의자들을 비호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녀가 살면서 후원했던 인물은 크게 볼테르, 루소, 몽테스키웨, 디드로 네 사람이었죠. 볼테르가 사료 편찬관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루소가 에밀로 인해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은신처를 제공한 것도, 금소로 지정된 몽테스키웨의 법의 정신과 디드로의 백과전서가 출간될 수 있었던 것도 전부 그녀의 공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볼테르, 몽테스키웨, 퐁트넬이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도운 것도 그녀였어요. 이처럼 리슐리에가 만들고 루이 13세가 공인한 집단에서 수많은 계몽주의자들이 그 좌석을 메우자 당연히 조직도 변하기 시작했죠. 시작은 불어의 매력을 알리는 데 의의를 두었으나 이제는 사회개혁에 앞장서는 엘리트 집단의 본거지가 된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살롱만 존재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계몽주의는 그저 하나의 아이디어로 그칠 수도 있었죠. 모든 것은 타이밍입니다. 16세기 베이컨과 데카르트 그리고 뉴턴 등 과학자들이 촉발한 과학혁명, 17세기 홉스와 로크 그리고 루소가 제시한 사회계약설, 1666년 영국의 명예혁명과 1775년 미국 독립전쟁, 그리고 루이 15세와 16세의 문, 정말 다양한 내외적 요인이 전제로 깔려 있었어요.
이를 통해 마담은 자신의 살롱에서 혁명의 씨앗을 품게 되고 프랑스 대혁명을 낳은 거죠.